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죠.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임세윤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임 대변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늦어질 것 같은데. 제가 2배의 몫을 하겠습니다. 네, 2배로 한번 잘해주시죠. 네. 지금 그 신인규 화이팅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글을 올려주시고 있어요. 대박항해님 같은 분은 보수는 신인규 변호사 같은 분이 보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보수의 정의를 또 세려 내려주시는데 왕자 어린님도 응원하시고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신당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했고요. 제가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일정으로 대전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고 왔고요. 또 기초과학연구원에 가서 이제 R&D 쪽이나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투자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그런 뜻을 알리기 위해서 어제 좀 현장 방문을 좀 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앞으로 25년 뒤가 되면은 건국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한민국 100주년을 미리 준비하는 이제 그런 정당으로 저희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앞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심 동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들고 싶은 당의 이름이에요? 저희는 이제 의제 정당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심동행이라는 건 창준이의 이름이고요. 앞으로 이제 가장 어떤 의제를 최우선으로 할지를 정해서 저희가 당명은 추후에 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정하지 않았고 당명은 근데 이제 민심동행이라고 하는 건 정말 민심하고 같이 가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창준이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건 시대 정신인데요. 저는 시대 정신으로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다원화를 저는 제안을 했고 다원화에는 국제화, 분권화, 융복합화라고 하는 저희가 세부 가치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가치적인 면에서는 저는 공화주의를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주의가 대한민국에 많이 필요한데 저는 정치 행태면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권위적이거나 너무 소모적인 싸움으로 일관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 7조 1항에 따라서 정치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다. 그래서 저는 서비스업 정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것이다. 뭐 변호사로 예를 들면 과거에 군림하고 법조 문턱 낮추기 운동 같은 것도 했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정치도 문턱 낮추기 운동을 포함해서 이제는 헌법에 나온 대로 하자.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을 하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이 정치도 딜리버리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의도에 와서만 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 계신 쪽으로 정치인들이 가야 된다라고 해서 한 걸음 더 국민 속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약속도 드리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거창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하고 원래는 그동안에 좀 궤를 같이 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준석 대표랑 같은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어제 잠깐 천하람 변호사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이준석, 이현주 의원까지 제가 좀 쭈루쭈루루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궤가 달라진 것 같아요. 신인규 변호사님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우선은 저랑 생각이 좀 달라졌던 지점은 국민의힘을 살렸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고 저는 국민의힘을 고쳐쓰기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빨리 내렸고요. 그래서 저는 먼저 나가서 저는 신당을 좀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이준석 대표나 천하람 위원장이나 다 저랑 같은 교류를 했던 분들이라서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은 그분들의 뜻을 저는 존중하고 저 나름대로 그러면 창당 하겠다라고 해서 전 나왔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말하는 무슨 선도 탈당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성격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 용역받아가지고 그 뒤치다거리나 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렇죠. 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현안에 대한 평론은 많이 듣다 보면은 생각은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소송도 같이 했고 뜻이 같은데 문제는 당을 같이 하려면 비전과 가치가 다 동일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은 하나만 같아도 동지다? 이런 말이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하나만 같으면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모이자. 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잡탕박 혼합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정당 한 거잖아요. 정권 바꾸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행복해졌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당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비전과 가치가 뚜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도
어렵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이제 대선 국면에서 당 대표를 지내셨는데 여가부 폐지 이외에는 제가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들어본 바는 아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비전과 가치가 맞고 저는 민심 100% 정치 시대를 열고자 하기 때문에 그 뜻이 같으면은 같이 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저와 이제 여러 사람들 간의 뜻을 맞춰 볼 때 맞는 분을 발견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럼 독자적으로 시민 중심으로 간다. 저는 그 부분만 현재 밝힌 상태입니다. 야, 진짜 이제 고독한 싸움을 시작해 보겠다.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이런 취지인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그만큼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가장 어렵지만은 가장 바른 길을 추구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거 근데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어떡해요? 근데 실패해도요, 원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요 바위에 자국은 남기 때문에 그렇죠. 계란물은 저는 계란으로 바위 깨면은 대박이고요. 뭐 못 깨더라도 뭐 자국은 남는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뭐 이현주 의원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합집산 해가지고 신당이 만들어지는 지금 모양새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거보다는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식의 뭐 모임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현주 의원님까지 갈 것도 없이 금태섭 양양자, 뭐 류호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분들 시대 정신 이야기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당원하라고 밝혔거든요. 네. 근데 없어요. 그리고 이현주 의원이나 뭐 천하람 위원장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은 이분들이 평론을 하시거나 어떤 사안에 대한 입장은 제가 파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어떤 시대 정신과 어떠한 가치 방향, 그리고 어떤 조직화, 세력화,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전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분들은 당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고 아마 내부적으로만 뭐 마음속에는 있으실 거는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들어본 바가 없고 개인적으로 교류하면서도 전 그런 얘기는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제 생각과 비전을 저는 빨리 정립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시간이 새로운 정치세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늦게 나와가지고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해가지고는 저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나왔고 지금도 제 길 가면서도 매우 행복합니다. 그렇죠. 근데 조영영 의원께서 이거는 제가 좀 뭐 재뿌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국은 곧 없어지는데요. 이런데. 근데 뭐 없어지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좌표로 남을 거고요. 네. 저는 그 좌표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제가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목표로 제시한 것이 좀 비례정당 득표 1등을 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번 지켜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좀 본격적으로 한번 여쭤보죠. 지난 주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뭐 초대를 안 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만나서 뭔가 얘기할 필요는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그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인요한 위원장하고 거리를 두면서 미스터 린튼이라고 그냥 불러버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린튼이 미국식 그 인요한 위원장의 이름이죠. 그리고 영어로 얘기를 하면서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러니까 인요한 위원장 한마디 했죠. 환자는 내가 잘 본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왜 그렇게까지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분노감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서로 이제 한 방씩 주고받고 있는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는 참 이런 거 이제 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탈당을 하고 나온 건데 사실은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에 상처가 많아 보인다, 환자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실제로 그분이 상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표현을 대중적으로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 너무나도 쉽게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도 잘 모르면서 헛짚는 것들이 지금 많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불쾌하고 또 감정적으로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면에서 전 인요한 위원장이 잘못은 했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부산까지 이제 찾아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사인으로서 만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 정치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이 공적일 텐데 그걸 또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섭섭함을 주고 오히려 그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이런 모습들은 또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조금은 품이 좀 적다, 품이 좀 좁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 저것은 뭐 인종차별까지 가기는 그렇지만은 상당한 무례와 결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무례와 결례의 모습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여줄 때는 네. 이준석 대표가 그건 좀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옳고 나는 피해자고 나는 정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무례를 해도 나는 지지자들이 오히려 박수 쳐준다지 이런 심리 배경이 깔려 있거든요. 물론 노 변호사님이 심리를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접근법은 저는 이준석 대표답지는 않다. 오히려 더 당대표를 지냈고 더 큰 일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더 넓은 그릇으로 가서도 악수 한번 하고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기 좀 어렵다. 다음에 네. 좀 다음 기회를 모색해보자. 이렇게 했으면은 100점짜리가 됐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인현 위원장이 정통 정치를 하신 분이거나 뭐 이쪽에 오랫동안 발 담그신 분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서투르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서투르고 잘못된 진단을 가지고 너무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한 그것도 무례와 결례인 건 맞습니다. 자, 12월 말까지 당의 변화가 없으면 다른 길을 모색하는 건 당연하다. 신당 창당 결정 시점을 이 12월로 지금 얘기하면서 민주당 비명계랑도 접촉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 민주당 비명계 누구 있습니까? 예, 같이 뭔가 좀 뜻을 해보려고 하는? 글쎄요, 근데 비비연대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윤과 비명의 연합인데 저는 그거야말로 소위 말해서 과거에 실패했던 새로운 정치 세력의 문법 아니냐. 쉽게 말해서 각 당에서 권력 투쟁에서 밀려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진들끼리 이제 힘을 모은다는 과거의 문법이 뭐 민생당도 있었고 많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준석 대표는 이진은 아닙니다. 당에서 걸출한 스타고 능력이 있는 분이 권력적인 투쟁면에서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좀 다른데 비명의 경우에는 사실 과거의 그 문법으로 해석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당내에서 인정을 못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비명과도 접촉을 한다라는 내용을 저는 보도로 통해서만 접하기 때문에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식의 그 권력을 얻기 위한 연대? 저는 이것은 이미 이준석, 윤석열 간의 그 대선 때 연대를 통해서 이미 국민들께 다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접근법은 오히려 저처럼 지금 새로운 정치세를 만들겠다는 사람들마저도 그 저희를 의심받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 이런 보도들은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지양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듣기로는 여기서 말한 비명계는 뭐 이상민 의원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왔었어요. 보도는 나왔는데 보도는. 뭐 누군지는 알 수는 없겠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지금 특별하게 신당 뭐 분당 이런 거는 거의 생각 안 하고 있는 걸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몇 명이 좀 나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어느 당이나 나가고 싶은 사람 다 있겠죠. 예, 속으로는. 그것도 내가 알기로는 또 그렇게까지 그냥 이 당에 있으면서 이 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당에 가가지고 그런 말 해봤자 사실은 언론에서 신경도 안 쓸 뿐더러 그분의 이제 영향력이나 그런 게 팍 떨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이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정치를 오래 했다라고 해서 그럼 과연 좋은가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 저는 정치 오래 안 했거든요. 오히려 신선하죠. 그리고 문법이 과거 구태의 여의도의 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 여기 지금 12월 말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6월 달에 이미 다 이야기를 끝냈거든요. 6월 달에 다 끝냈고 준비를 해서 저는 이제 10월 달에 저는 나온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너무 늦게 결단을 하다 보면은 뭐 비명이 나오고 뭐 정의당에 누가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세력 통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기호 3번을 달고 나가서 뭐 1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은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거보다는 비전과 원칙을 뚜렷하게 세워가지고 그 동지들끼리 죽으나 사나 가는 거죠. 가면서도 제가 누구보다도 저는 정치력이 있다고 자부하거든요. 저는 민주당 분들하고도 정치 복원을 위해서 전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세력 통합적으로 마치 권력을 얻기 위한 통합으로는 저는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점이 늦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좀 누구와의 연대, 결합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좀 천천히 움직이고 이미 다 어느 정도 정리된 거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계속 간 보는 식으로 행동하는 건 사실 그게 옳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국민들께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아직도 희망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그건 맞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마음을 다 정했는데 괜히 이제 간을 보면서 소위 말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은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도 좋지 않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계속 헷갈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노선을 밝혀줘야 국민들도 평가하고 표를 줄지 말지 결정하실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뭐 12월 지나가지고 1월에 하거나 해가지고 사람들 우르르 모아가지고 토론도 없이 사진만 딱 찍고 뭐가 될 것처럼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여의도의 그 기존 문법은 저는 깨져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따지려면은 사실은 바람을 한꺼번에 샥 몰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총선 바로 직전에 이게 바람머리가 샥 돼야지 끝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한국 정치가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면 그 바람만 타다가 이 지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 정치 공학적으로 표만 딱 계산해서 보면은 사실 그 타임에 착 한꺼번에 사람들 정치 못 차리게 저는 그런 몰아붙이는 정치를 거. 거부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 뭐 솔직히 외롭다라고 사람들이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 뒤에는 무수한 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제도 현충원에 무지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가는 길과 오는 길은 너무 재밌었고 서로 비전을 나누다 보면은 서로 그런 단단함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현충원에 가서는 저희가 애도를 하고 여러 가지 저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짐을 한 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끼리 일을 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는 비전이 같으면 동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행복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뭐 여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인접도시를 전부 다 뭐 서울 편입하는 일명 그냥 막 마구 던지기식의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예, 메가시티 구상 결과적으로는 오세훈 시장이 또 요즘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부산, 광주도 확대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참. 저는 이게 이제 그 김포 편입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뭐 표만 되면 정치인들은 몇 자리도 판다 조사.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딱 그 몇 자리 파는 거랑 저는 유사하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뭐 광주나 부산을 메가시티화 하겠다.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메가시티론이라는 것은 지방 분권과 행정구역 대개편을 전제로 해가지고 지방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자원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그걸 통해서 인구 분산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조상 몇 자리 파듯이 표만 되면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한 무리수고 이건 너무나도 큰 포퓰리즘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치 행태는 국민들께서 반드시 청산하시고 심판받아야 될 행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몇 자리를 판 거다. 그 얘기는 이거 지금은 좀 각광받고 있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게 화살이 돼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는 각광도 거예요? 아니고요. 이거 지금 그 김포를 내세워가지고 국민의힘이 뭐 이슈를 선점한다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것 같던데 네. 그 좋아할 일이 아니죠. 이슈 선점해가지고 얼마나 본인들이 표만 생각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마이너스고 역효과다. 그리고 김포 다음은 공매도다라는 것이 포커싱이 이미 나왔기 네네. 때문에 그 송원석 의원의 문자 노출이 그들의 마음을 다 대변하고 있다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진짜 어저께 공매도 중단 카드가 지금 나와 버렸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뭐 개인 투자자 보호한다는 거 명목이긴 한데 이 타임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표만 잡고 보면 된다 이런 얄팍한 계산이다. 김재원식 정치죠. 예, 조상 몇 자리를 파겠다. 김재원식 표면 되면 정치. 김재원식 정치를 계승하고 그래서 아마 징계도 풀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김재원식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공매도 중단 결국 6개월 정도만 또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외신들도 별로 썩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공매도 금지는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시행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이슈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선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정치인들이 부고 기사만 나도 부고 기사 빼고는 다 나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거의 제가 볼 때 부고 기사급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용산 이전부터 해가지고 만 5세 주 69시간 그동안에 얼마나 무수한 정책들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근데 네. 공매도 같은 경우도 이것이 개미 투자자들의 니즈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금융 정책이나 그 증권가의 그 제도들을 소액주주들 보호 방안이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한 상당히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고 여론 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여론 수렴하지 않죠. 그냥 뜬금없이 던집니다. 그랬다가 반응이 안 좋으면은 뜨거 하고 철회하고요. 또 반응이 안 좋더라도 표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기기식으로 밀어붙이거든요. 네. 이런 식의 정치를 도대체 언제까지 봐야 되는지. 그럼 결국에는 집권 여당 또 수권해가지고 결국 하고자 하는 게 고작 김포와 공매도입니까? 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졸속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밖에는 더 할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계속 끌려가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슈 선점에서 좀 타이밍을 놓치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좀 한 발씩 느릴까요? 그러면? 그건 민주당의 무능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180석을 줘도 그동안 한 게 뭐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방안이나 그 검수완박 해가지고 근육 자랑한 거, 뭐 네. 부동산 임대차 3법이나 여러 가지 근육 자랑한 거 외에 뭐 대표가 단식을 하거나 아니면 장외로 나가거나 이거밖에 별로 국민들 내리에 남는 게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정부의 실정이 차고도 넘쳐요. 네. 너무 많이 많다 했잖아요, 보니까 문재인 오히려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걸 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저는 지금은요. 제일 지금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거는 박정훈 대령 그 특검이거든요. 그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진실, 그 권력의 사유화를 통한 그 진실 은폐를 밝히는 거. 전 이거부터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아마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 뭐 구속영장 청구 기각 나오고 하면서 좀 전열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전열을 좀 복구하는 것부터 민주당은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전 그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 그 또 총선기획단이 사실은 이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물론 총선기획단하고 조금 분위기는 다르지만 총선기획단에 김재섭 뭐 박관용. 곽관용, 예, 곽관용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은희 서초구 국회의원도 들어갔고 총선 기획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하고 여성, 뭐 이제 청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영남 사람들이 지금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왜 그러는 거죠? 근데 뭐 당의 지도부나 뭐 요직을 하고 계신 뭐 당 대표부터가 일단 PK이고요. 뭐 네. 원내대표 TK니까 당의 요직은 다 이미 영남권에서 장악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라고 하는 총선 기획단 제한된 권한만 지금 넘겨주고 거기에 수도권의 청년들을 앉힌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소모품 정치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안을 낸다고 한들 그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물갈이라는 거를 자꾸 말하고 있는데 가리까지는 좋아요. 뭐 누구를 수도권에 올리거나 불출마를 시켜서 내보내겠다. 뭐 거기까진 국민들이 박수치거나 동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물이 들어가느냐죠. 이 물이 오염된 지금 물이 들어가면 안 3급수인데 된다. 현재 3급수로 오염돼 있는데 네. 2급수로 넣는다 그러면 박수 칠 겁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똑바로 하시라고 경고를 날리고 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에 대해서 손 떼라 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실제로도 명단이 내려오면 그거를 찢어야 되거든요. 네. 명단이 내려오면 이면지로 쓰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물갈이를 하는데 가리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물이 3급수가 아니라 지금 5급수 에이? 내지는 폐수 이렇게 가면은 이거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물갈이 중에서 너무 가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물이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똑바로 서야 된다. 국민들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뭐 조금 나아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용산만 바라보는 해바라기들만 바글바글하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이렇게 가가지고는 총선에서 뭘 기획을 해도 저는 국민들에게 호소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게 되면 혁신위원장이 결국은 거의 꼭두각시 수준으로 바지사장 수준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나 봐요. 그러니까 물갈이 중에 가리를 하러 오신 분인데 지금 차도살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에서는 손에 피 묻히기 싫으니까 인요한을 인요한 시킨 거예요? 교수라는 이미지 좋은 사람 붙여놔가지고 당에 좀 정리 좀 하세요. 이제 이런 거고 지금 정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와중에 인재영입 위원장의 이철규 배에 구멍을 크게 뚫어가지고 나가셨던 분이 다시 또 배에 숨은지기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국민들 다 보고 계시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거 거의 뭐 김포만도 못한 수준의 인사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왜 이렇게까지 지금 아무래도 그거는요, 왜 그런지는 황교안 공천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2020년도에 정말 최악의 공천으로 들어가신 분들이고 배지를 너무 쉽게 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은 거의 뭐 국민들의 민심과는 괴리된 상태에서 출발했고 괴리된 상태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남 지역에서 어차피 당선이 보장됐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이분들의 관심사가 아닌 것 같다. 결국 바꿔 말하면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영남권 인사들 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험지 출마라 그러면서 그 자리를 비워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지금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분들, 뭐 40년 직이니 뭐니 뭐 이렇게 직위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검찰 출신 인사들, 뭐 지금도 이제 변호사 개업해가지고 사무실을 이상하게 그 지역들에게 가서 개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네.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아마 들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지금 거기에 사실 김재섭 당협위원장? 그분도 예전에 같이 활동했었잖아요. 지금 다 찢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랑은 다 인간적으로는 다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뭐 국민의힘에 있든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나갈 준비를 하시는 분이든 또 저처럼 이미 나온 사람이든 다 인간적 교류는 있는데요. 저는 뭐 정치라는 것이 인간적 친분 갖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구별을 해서 전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임세은 대변인 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민주당 어제 총선기획단이 공식 출범을 했거든요. 네, 네. 이번 선거는 민주당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다. 이재명 대표. 절박하고 또 낮은 마음으로 겸허하게 총선에 임하겠다.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좀 막아달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자, 총선기획단의 화두는 정확히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총선 기획단이 먼저 출범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관위가 나오고 이렇게 줄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총선 기획단은 처음에는 그 총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조 같은 걸 좀 정하는 단계이고요. 크게 그 공천이나 이런 거에서는 큰 룰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스템 정당으로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뭐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당연히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그런 폭정에 맞서기 위해서 그런 싸우는 기조로 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싸우는 기조로 간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너무 그냥 협치나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좀 가보려고 했으나 결국 그건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윤석열 정부랑 협치하기에는 이제는 이미 협치는 물 건너갔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고 그리고 이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야당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봤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또 비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다 친명들끼리 해먹는 거 아니냐? 죄송합니다. 해먹는다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지만 친명끼리 한다. 결국 이게 이제 공천 학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당연히 대표가 이재명 대표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친명 뭐 비명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대표를 쭉 봤을 때 그냥 그 대표 중심으로 가는 게 당연히 그 총선의 기획의 단계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대표 시절에도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러니까 같은 코드를 갖고 있는 분을 임명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친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표가 이재명인데 어떻게 그러면 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분이 같이 갈 수는 없죠. 아, 그래요?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네. 그 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의 면면이나 이런 거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총선 때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확실시되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책임하에 선거 치르는 게 전 맞다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마 당내에 있는 비명들은 조금 좀 불신이라 그럴까요? 서로 이제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떤 인사를 안 쳐도 다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뭐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공천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시스템도 그렇게 공정하게 작동된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당대표가 룰을 짜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입맛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소위 말하는 비명 그룹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앞으로 좀 시끄러워지겠다. 저렇게 봅니다. 지금 내년에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비법리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고 이게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은 내놓지 않고는 계십니다. 근데 뭐 조국 장관님과는 별개로 나가실 수 있고 출마의 자유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지역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디로 나오는데 뭐 관악 얘기 나오고 무슨 얘기 나오고 그런 거죠? 제가 사는 지역까지 다 얘기가 나오는데 뭐 광주도 나옵니다. 광주도 나옵니다. 근데 결국은 정치인의 평가는 국민께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주당으로는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민주당으로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소속이든 아니면 신당이든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은 평가는 국민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가타부타 뭐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은 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안 그래도 조국 전 장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렇게 인터뷰가 나왔는데 드디어 결심을 한 거냐.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예전에 한창 이 식구들이 그냥 다들 재판받고 그럴 때 이렇게까지 된 마당에 오히려 차라리 전면에 나서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상당히 유보적인 태도를 조국 전 장관이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식구들
가족들 재판이 바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본인이 함부로 행동해서 큰일 날 수 있겠다 이런 취지를 했는데 어제는 이제 인터뷰가 이렇게 돼서 제가 물어봤더니 딱 그 인터뷰 내용 그대로만 해석해달라. 더 확대도 하지 말고 더 축소도 하지 말아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뭐 비법리적인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분이 이제 형법 학자시고 또 굉장히 법리적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데 전 잘 그게 법학자로서는 그게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못 알아듣겠고 결국에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돌려서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나오시는 건 저도 누구에게는 자유는 열려있기 때문에 국민적 판단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다만 윤석열 정부를 통한 그 뭐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지만은 뭐 여러 가지 무리한 수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마 사법투쟁을 정치를 통해서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거든요. 전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했으면 우리가 뭐 최은순 장모 구속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부인하고 수긍하는 것만 안 하신다면 저는 뭐 정치에서 국민들의 평가 한번 받아보시기를 저도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조국 장관님께는 너무 가혹하면 좀 있어요. 여러 가지로요. 지금 최은순 씨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거는 우리가 안타까운 면이 근데 있습니다. 모든 게 부메랑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혹하게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 했다 그러면 다 그대로 돌려받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그 맥락을 또 우리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존중하는 태도는 갖자 이 말씀드린 네, 겁니다. 어제도 김태호 씨도 조국 전 그것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존중한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 존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임세현 대변인 늦게 오셨는데 인사 말씀 드리시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그 알람이 무음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쩌다 다 이렇게 됐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이렇게 애쓰시는 거 오면서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예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사실 애청자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겠죠. 시청자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두 분하고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